저는 결혼 5년 차, 아직 아이는 없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와이프는 저보다 3살 어리고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는 활발한 성격이죠. 남들이 보기엔 저희 부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 보일 겁니다. 하지만 침대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사실 결혼 초부터 와이프는 잠자리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넘겼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우연히 와이프의 휴대폰에서 성인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지더군요. 그동안 저희 손길은 외면하면서 이게 뭐야? 오빠. 이건 설마 너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와이프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근데 오빠랑 하는 건 재미없어. 그 말에 저는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마치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와이프의 오랜 친구인 수연이에게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수연이는 연애고수로 우리 와이프와 저를 이어주려고 정말 고생 많이 했죠. 하지만 이 친구는 결혼에는 별 관심이 없어서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수연이는 늘 눈치가 빠르고 솔직한 친구였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을 했던 거죠. 수연아, 나 진짜 미치겠다. 왜 그래, 오빠? 또 언니랑 싸웠어? 역시 귀신 같은 기집애. 내가 무슨 말 할지 딱 알아채더라고. 그래서 솔직하게 다 털어놨죠. 그랬더니 수연이 갑자기 막 웃는 거예요. 푸아하. 오빠, 진짜 웃기다. 그럼 그렇지. 뭐가 웃겨? 나 지금 심각해. 아니, 오빠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 내가 언니는 진작에 알았다니까? 뭘 안다는 건데? 에휴, 됐어. 아무튼 오빠. 지금 어디야? 집이지. 어디겠어. 됐고. 우리 집 앞으로 와. 내가 딱 한 번만 특급 처방을 내려줄게. 그렇게 해서 수연이네 집으로 갔죠. 밤늦은 시간이었는데 걔는 완전 여왕벌처럼 쫙 빼입고 있더라고. 딱 달라붙는 청바지에 가슴팍 깊게 파인 티셔츠. 아, 갑자기 또 생각나네. 오빠. 차에서 얘기해. 수연이는 제 차 조수석에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오빠, 내가 딱 정리해 줄게. 언니가 뭘 원하는지 알겠어? 아니, 그걸 내가 알면 이 고생을 하겠냐? 됐고, 잘 들어. 언니는 좀 더 자극적인 걸 원하는 것 같아. 자극적? 그게 뭔데? 수연이 갑자기 손을 척 올려놓는 거예요. 내 말은 좀 더 과감하고 짜릿하고, 예를 들면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이 차 안에서처럼 말이야. 순간 머리가 띵하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수연이도 장난 아니거든요. 게다가 와이프랑 싸운 뒤라 더 그랬는지 암튼 그날 밤 수연이랑 이건 차마 말 못하겠네. 진짜 말도 마세요. 내가 지금 무슨 막장 드라마 찍는 것도 아니고. 그날 수연이랑 그래요. 차에서 그렇게 관계하고 나니까 솔직히 몸은 편하더라고. 근데 마음은 진짜 지옥 같았죠. 와이프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수연이한테는 뭔가 끌려다니는 것 같고. 근데 며칠 뒤에 수연이가 진짜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와이프는 완전 좋아 죽겠다는 표정이고 둘이서 막 수다 떠는데 수연이가 자꾸 저 몰래 눈짓을 하는 거예요. 막 입모양으로 뭐라고 하는데 잘 안 들리더라고. 저녁 먹고 와이프가 설거지하는 사이에 수연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오빠, 오늘 나랑 하자. 뭐, 야, 너 미쳤어? 와이프도 있는데 걱정 마. 언니는 내가 알아서 재워줄게. 오빠는 그냥 기다리고 있어. 와이프와 수연이는 둘이 담소를 나누고 술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잠시 후 와이프는 잠들었고 수연이는 저에게 와서 손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는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 멜랑콜리했어요. 오빠, 나 오늘 이 옷도 오빠에게 잘 보이려고 일부러 입은 건데. 수연이가 갑자기 옷을. 진짜 미치겠네. 수연아, 나 못하겠어.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해서. 오빠, 왜 그래? 우리 이제 친구잖아. 친구끼리 이러면 안 돼? 응? 수연이가 제 귀에 대고 속삭이는데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오빠, 나 오늘 밤 오빠가 밤새도록 괴롭혀줬으면 좋겠어.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이성이 끈을 놓아버렸어요. 그날 밤 수련를. 진짜.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수연이가 자꾸 저희 집에 찾아오고 저 몰래 와이프한테 이상한 걸 가르쳐주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해야 할지 모르겠네. 수연이 그날 이후로
완전 저희 집에 드나들 듯 했어요. 처음에는 와이프 몰래 저랑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저희 부부 사이를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은 와이프랑 셋이서 영화를 보는데 하필이면 막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분위기가 갑자기 묘해졌는데 수연이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는 거 있죠. 그리고는 와이프 귀에 대고 속삭이는데 언니, 저런 자세는 말이야 하면서 저희 둘 사이에서 막 농담을 쏟아내는 거예요. 와이프도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나중에는 막 맞장구를 치면서 좋아하는 거 있죠. 그래? 그럼 다음에는 우리도 저 자세 한번 해볼까? 좋아요. 언니, 제가 특별 코칭 해줄게요. 저는 완전 투명인간 취급이었죠. 그날 밤, 수연이는 저희 집에서 자고 갔어요. 물론, 저는 상상도 하기 싫네요. 다음날 아침, 수연이가 떠나고 나서 와이프가 저한테 갑자기 묻는 거예요. 자기야,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드디어 내 잘못을 아는 건가? 싶어서. 근데 와이프가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우리 수연이 몰래 좀 더 재밌는 거 해볼까? 그러더니 제 손을 끌고 침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후로 저희 부부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수연이 때문에 미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솔직히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와이프랑은 예전보다 더 화끈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마음 한구석은 뭔가 찜찜하고 이거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연이가 저희 부부 사이에 끼어든 후로 저희 삶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마치 삼류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저희 셋은 기묘한 관계를 이어나갔죠. 수연이는 마치 저희 부부의 연애 코치라도 된 것 마냥 온갖 자극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했던 것들도 수연이의 능숙한 언변과 행동에 이끌려 점점 일상이 되어갔죠. 주말이면 셋이서 함께 야외로 나가 캠핑에서도 즐기기도 하고 때로는 수영복을 입고 저희 집에서 밤늦도록 했어요. 물론 그런 시간 속에서 수연이의 아슬아슬한 시선은 끊이지 않았죠. 어느 날 밤, 와이프가 출장으로 집을 비우게 되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된다는 사실에 내심 안도감을 느꼈죠.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수연이는 그날 밤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오빠, 오늘 밤 심심한데 수연이는 아무렇지 않게 제 침실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어요. 슬립 차림으로 제 옆에 누운 수연이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연인처럼 제게 속삭였죠. 오빠 이제 언니 없는데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져볼까? 저는 그 순간 혼란스러움과 욕망 사이에서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수연이의 눈빛과 향기에 취해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다가가려는 찰나 여보, 나왔어. 현관문이 열리고 와이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와 수연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어머, 수연이 너 여기 있었네? 언니 오늘 출장 일정이 취소돼서 일찍 왔어. 깜짝 놀랐지? 와이프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와이프의 등장에 수연이는 당황한 척하면서도 금세 태연하게 상황을 넘겼어요. 언니 깜짝이야. 나 오늘 오빠랑 오붓하게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언니 오는 줄 알았으면 미리 말해주지 그랬어. 어머, 미안해라. 내가 너무 눈치 없었네? 그래도 덕분에 우리 셋이서 더 즐겁게 보낼 수 있겠다. 와이프는 전혀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못하는 듯 했어요. 아니, 어쩌면 모른 척하는 것일지도 몰랐죠. 그날 밤, 저희 셋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하지만 식탁 아래에서 수연이의 발이 쓸어올리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죠. 이 기묘하고 위험한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렸다는 것을. 저녁 식사 후 수연이는 와이프에게 능숙하게 술을 권했어요. 와이프는 평소 주량을 넘어 금세 취해버렸고 수연이는 그런 와이프를 부축하며 침실로 데려갔죠.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얼마 후 수연이가 묘한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돌아왔어요. 오빠, 언니 곤히 잠들었어.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 수연이는 제게 다가와 입술을 남겼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끌려 들어갔고 그날 밤 저희는 거실에서 관계를 이어갔죠. 저는 수렁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기분이었죠. 수연이는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어요. 오빠 이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우리 셋은 운명 공동체니까. 이렇게 저는 두 명의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용기 내어 사연 보내는 중호라고 합니다. 67살의 나이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부끄럽지만 제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어디든 털어놓고 싶었어요. 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그냥 죽은 듯이 살았어요. 정년 퇴직하고 혼자 큰 집에서 살다 보니 빈 벽에 대고 말하는 날도 있었죠. 집안일은 개판이었고 밥도 대충 컵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어요. 그때 아들이 제안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옆에 집 지어 살게요. 아버지 혼자 계시면 걱정돼서요. 처음엔 고마웠죠. 나중에 알고 보니 월세값 아끼려는 수작이었지만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뭐. 인부들이 집 짓는 동안 저는 아내의 유품을 정리했어요. 사진첩을 넘기다 아내가 웨딩드레스 입은 사진을 보는데 갑자기 뭔가 축축한 게 손등에 떨어졌어요. 울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 지나간 일인데 한 달 후 아들 부부가 이사 왔어요. 그날 처음 며느리 서연이 준비한 식사를 먹었는데 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집밥을 먹는 기분이었어요. 된장찌개 한 숟가락 떠먹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버님, 맛있게 드세요. 앞으로 제가 매일 이렇게 챙겨드릴게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얼마나 다정했는지 몰라요. 31살의 꽃다운 나이에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고왔어요. 솔직히 처음엔 내 아들놈이 복도 더럽게 많네라는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혼자 소주 한 잔 걸치고 비틀거리며 들어오는데 현관문 앞에 서연이가 서 있더라고요. 아버님, 걱정했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 순간 술기운 때문인지 아내가 돌아간 후 처음으로 누군가 날 걱정해준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서연이가 부축해주는데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살짝 달콤한 그런 향이요. 고마워, 서연아. 계단을 오르면서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는데 서연이가 날 잡으려다 같이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그 바람에 서연이가 제 무릎 위에 앉게 됐고 둘 사이가 너무 가까워져서 숨결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깜짝 놀라 일어나려는 서연이가 제 허벅지를 스치는 순간 젊은 시절 아내와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죄송해요, 아버님. 얼굴이 빨개진 서연이를 보니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 순간 깨달았죠. 난 내 며느리에게 끌리고 있었어요. 뭐 이런 미친 생각을 하고 있나 싶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잠 못 이루며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그녀의 체온과 향기를 떠올렸어요. 손가락 사이로 느껴졌던 그녀의 곡선이 자꾸만 생각났고 점점 더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됐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모니터 사이로 새어나오는 푸른빛 아래 저는 서연이를 생각하며 혼자 위안을 얻고 말았어요.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마주친 서연이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었지만 어젯밤 일은 없었던 것처럼 굴었어요. 아침 식사를 차려주면서 구부리는 그녀를 보니 또다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은 그날도 일찍 출근했고 혼자 식사를 하는 저에게 서연이가 다가와 앉았어요. 아버님, 오늘 뭐 하실 거예요? 평범한 질문인데도 가슴이 쿵쾅거리며 뛰었어요. 문득 그녀의 결혼 반지가 없다는 걸 알아챘어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려고. 좀 도와줄래?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빛나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는 다락방에 올라가 아내의 유품이 담긴 상자들을 하나씩 열었어요. 사진, 옷, 액세서리. 서연이는 아내의 드레스를 꺼내 몸에 대보았어요. 예쁘네요. 아버님의 아내는 정말 아름다우셨겠어요. 그 순간 옷장 위에서 커다란 상자가 떨어지려는 찰나 저는 반사적으로 서연이를 감싸 안았어요. 상자는 우리 옆으로 떨어졌지만 내 팔은 여전히 감싸고 있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괜찮아요. 서연이의 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죠. 제 손이 그녀의 뒤로 올라가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만졌을 때 서연이는 몸을 떨었지만 저를 밀어내지 않았어요. 서연아, 이거 미친 짓인 거 알아. 제 입술이 그녀의 목에 닿았을 때 서연이는 작은 음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갑자기 아래층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여기 있어. 나 서류 놓고 왔어. 어디 있는지 봤어? 아들의 목소리에 우린 서둘러 떨어졌어요. 서연이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제 심장은 아직도 귓가에서 울렸어요. 저 내려가 볼게요. 서연이는 허둥지둥 다락방을 나갔어요. 그 순간 나는 이미 금지된 선을 넘어버렸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제 자신이 무서웠죠. 다락방에서의 그 사건 이후로 저와 서연이 사이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서로의 눈을 마주치면 얼굴이 붉어지고
우연히 손이 스치기라도 하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놀라곤 했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날의 일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말로 터뜨리는 순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벽 너머로 들려오는 부부싸움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아들 녀석의 고함 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죠. 야, 내가 언제 그랬어? 증거 있어? 서연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그 뒤를 이었어요. 핸드폰에서 다 봤어. 내가 오늘도 그 여자랑 있었잖아. 쾅!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옷을 대충 걸치고 문 밖으로 나가려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쿵쿵대며 내려가더라고요. 창문으로 보니 아들 녀석이 차에 올라타 시벌거리며 출발하는 게 보였어요. 용기를 내서 서연이네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서연아, 괜찮니? 한참 후 문이 열렸어요. 서연이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피가 맺혀 있었어요.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아버님, 죄송해요. 시끄러웠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녀는 제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어요. 난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줬죠. 그녀의 몸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 떨림이 제 몸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들어와요. 뜨거운 차라도 마시면서 얘기해요. 서연이의 집으로 들어가니 깨진 화병 조각들이 거실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급히 쓰레받기를 찾아 청소해 주었죠. 서연이는 앉아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또 늦게 들어온 거야?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사업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젠 핑계도 안 돼요. 다른 여자가 있어요.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 말을 멈추고 서연이가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에서 뜨거운 분노가 솟구쳤어요. 내 아들인데도 그 녀석을 확 패주고 싶었죠. 내일 아침에 그 녀석한테 확실히 따져볼게. 서연이가 황급히 제 손을 잡았어요. 안 돼요. 더 심해질 뿐이에요. 그냥 아버님만 알고 계세요. 그녀의 손이 제 손 위에 놓여 있었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 제 거친 손을 감싸 안은 모습이 왜 그리 아름다워 보이던지 저도 모르게 손을 뒤집어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제 손가락을 끼워 넣었어요. 서연이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어요. 아버님,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녀의 눈은 제 입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은 침묵이 흘렀죠. 알아, 나도 알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린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입술이 제 것에 닿았을 때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짧지만 뜨거운 일이 끝나고 우린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헐떡였죠. 미안해. 이건 잘못된 거야. 급히 일어나 돌아서려는데 서연이가 제 소매를 붙잡았어요. 가지 마세요. 오늘 밤 혼자 있기 싫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이성의 끈이 끊어졌어요. 다시 돌아서서 그녀를 끌어안았고 이번엔 더 깊고 열정적인 일을 나눴죠. 서연아, 이건 말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만. 우리의 손길은 점점 대담해졌어요. 우리는 소파에서 시작해 그녀의 침실로 옮겨갔어요. 침실 문을 닫는 순간 나이도 관계도 죄책감도 모두 문 밖에 두고 왔죠. 오직 두 사람의 뜨거운 체온만이 방 안을 채웠어요. 둘이 하나가 되는 순간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 손가락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었죠. 아파? 아니요. 그냥 행복해서.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품에 안겨 잠들었어요. 아침이 오기 전에 제 방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녀의 따뜻한 체온에 취해 자리를 뜨지 못했죠. 아내의 사진이 걸린 거실을 통과할 때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묘하게도 후회는 없었어요. 다만 이게 단순한 육체적 위로였는지 아니면 더 깊은 감정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죠. 날이 밝고 아들이 귀가했을 때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식탁에서 서연이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지난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아들이 없는 시간을 틈타 서로의 품에 안겼어요. 죄책감은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감정이 우리를 이끌었죠. 그녀가 요리하는 뒤에서, 그녀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다 참지 못해 허리를. 아내의 기일이 다가왔어요. 서연이는 정성껏 제 사상을 준비했고 아들은 회사 일이 바빠서라는 핑계로 오지 않았죠. 제사를 지내는 내내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아내의 영정 앞에서 며느리와 눈을 맞추는 게 너무 괴로웠죠. 제사가 끝나고 술에 취해 서연이에게 물었어요. 우리 이거 정말 괜찮은 거야? 서연이는 오랫동안 침묵하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옆에 있을 때만 행복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위로나 욕망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정말로 서로에게 빠져들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어느 화창한 봄날 갑자기 위기를 맞게 됐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날은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어요. 아들은 일찍 나가고 서연이는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녀가 냄비에 국을 끓이는 모습을 보며 뒤에서 살짝 안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서연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괜찮아요. 아버님, 그냥 좀 피곤해서. 그녀가 식탁에 국을 놓으려다 갑자기 손에서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서연이의 몸이 천천히 바닥으로 쓰러지기 시작했거든요. 서연아, 제가 그녀를 붙잡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고 있었어요. 입에서는 하얀 거품이 나오고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는데 정말 공포스러웠어요. 정신없이 119에 전화했죠. 제 며느리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를 기다리면서 그녀의 몸을 안고 있었는데 그녀의 체온이 점점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원피스 아래로 느껴지는 그녀의 몸이 제품에서 식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공포로 손이 떨렸죠. 서연아, 정신 차려. 제발 정신 차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했어요. 뇌졸중 증상이 의심됩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구급차 안에서 서연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제 눈에 각인됐죠. 이대로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실려 들어가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전화가 5번 넘게 울렸는데도 받지 않더라고요. 결국 문자를 보냈죠. 서연이가 쓰러졌다. 지금 세브란스 응급실이다. 1시간이 지나도 아들은 오지 않았어요. 의사가 나와 검사 결과를 설명했는데 뇌졸중이 맞다고 하더군요. 조기 발견이 되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왼쪽 다리에 일시적인 마비가 올 수 있다고. 가족분이 병실 준비와 입원 수속을 밟아주셔야 합니다. 제가 아들 대신 모든 수속을 밟았어요. 그동안 서연이는 중환자실에 있었고 저는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죠. 4시간이 지나서야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음성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가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데 술을 마시고 있었다니.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어요. 서연이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어. 빨리 와.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이에요. 끝나면 갈게요. 뭐라고? 미팅? 자기 아내가 병원에 실려왔는데 무슨 미팅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와. 그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어머니처럼 될까봐 겁나서 그러는 거죠. 괜찮아요, 아버지. 서연이는 젊으니까 금방 나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내를 언급한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서연이를 향한 그의 무관심함이 더 충격적이었죠. 서연이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건 그날 밤이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 연약해 보였죠.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간호사들이 있어서 참았어요. 모든 간호사가 나가고 우리 둘만 남았을 때 드디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그녀가 눈을 떴죠. 아버님, 어디예요? 병원이야. 넌 뇌졸중으로 쓰러졌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녀가 물었죠. 우진이는요? 안 왔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눈을 감았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어놓았어요. 제 며느리가,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내 아들이 그녀를 외면한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죠.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보호자분,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제가 이 환자의 시아버지인데 오늘 밤 함께 있어도 될까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날 밤 병실 의자에서 잠들었죠. 새벽녘, 무언가 제 손을 만지는 느낌에 잠에서 깼어요. 서연이가 깨어 있었고 제 손을 토닥이고 있었어요. 아버님, 고마워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어요. 아들이 들어왔죠. 놀랍게도 그의 옆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어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죠. 아버지, 아직도 여기 계셨네요. 아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말했어요. 옆에 여자는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낯빛이 창백했어요. 그녀의 명찰에는 김지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즉시 알아차렸죠.
이 여자가 아들의 바람 상대였던 거예요. 서연이도 알아챘는지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가 끊어졌어요. 내 아들이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들은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어요. 뭐가요? 그냥 친구 데려온 건데. 친구? 네 아내가 환자실에 있는데 친구를 데려와? 그 여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들은 제게 가까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아버지, 나중에 얘기해요.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서연이가 누워있는 침대 쪽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너 괜찮아? 서연이는 약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 가여웠어요. 아들에게 돌아서서 말했죠. 밖에서 얘기하자. 복도로 나와서 아들에게 물었어요. 너 정말 그 여자랑 바람 피우는 거야?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버지, 어른이 되세요. 남녀 관계는 복잡한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참지 못하고 그의 뺨을 때렸어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죠. 너 지금 네 어머니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아들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서 분노가 일었죠.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야말로 서연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네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서연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다 알아요. 내가 눈이 없는 줄 알아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우리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건가? 말문이 막혔어요. 나 그냥 서연이가 걱정돼서. 됐어요. 아버지도 외롭고 서연이도 외로운 거 이해해요. 근데 저한테 뭐라 하지는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아들은 그 간호사와 함께 병원을 떠났어요. 저는 멍하니 서서 그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봤죠. 이게 다 무슨 일이지? 병실로 돌아가니 서연이가 울고 있었어요. 그녀를 안아주려 했지만 처음으로 그녀가 저를 밀어냈어요. 아버님, 안 돼요. 이제 정말 그녀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았죠. 우리의 관계가 세상에 드러난 것 같은 충격과 수치심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난 널 사랑해. 제가 처음으로 그 말을 했어요. 서연이의 눈이 커졌죠. 아버님, 사랑해, 서연아. 내가 누구의 아내든 내가 누군지 상관없어. 난 널 사랑해.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제 품으로 안겼죠. 그녀의 몸은 약했지만 그 품은 너무도 따뜻했어요. 저도 아버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그녀의 말이 끝나기 전에 병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의사가 들어왔죠. 환자분 상태 확인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급히 떨어졌고 의사는 서연이의 상태를 점검했어요. 그 후 저에게 말했죠. 환자분은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할 예정인데 가족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그렇게 서연이의 재활이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그녀를 휠체어에 태워 재활실로 데려갔고 때로는 제가 직접 그녀의 다리 마사지를 해주기도 했죠. 그녀의 부드러운 다리를 만질 때마다 욕망이 일었지만 지금은 그녀의 건강이 우선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재활 중에 서연이가 갑자기 고통스러워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죠. 서연아, 의사 선생님, 빨리요. 의료진이 달려왔고 서연이는 다시 검사실로 실려갔어요. 결과는 또 다른 충격이었죠. 뇌동맥류가 발견됐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서연이는 다시 수술대에 올랐어요. 6시간의 긴 수술. 그 시간 동안 저는 기도했어요. 아내가 돌아간 후 한 번도 기도한 적 없었는데 그날은 간절히 빌었죠. 제발 그녀만은 데려가지 마세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서연이는 2일 동안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시간 동안 제 손은 그녀의 손을 떠나지 않았죠. 아들은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어요. 셋째 날 아침, 서연이가 마침내 눈을 떴어요. 그녀의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죠. 아버님, 저 이혼하고 싶어요. 아버님, 그에겐 아무 감정 없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난 이미 죽었을 거예요. 서연이가 퇴원한 날, 우리 집 거실에는 전쟁이 벌어졌어요. 아들은 이혼 서류를 한 다발 들고 와서 테이블에 내던졌죠. 이것 좀 봐. 아버지도 같이. 이혼 서류야. 위자료도 없어. 서명해. 서연이는 담담하게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저는 옆에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아들 앞에서는 그럴 수 없었죠. 그래, 서명할게. 하지만 내 통장 돈은 건드리지 마. 내가 번 돈이야. 아들이 비웃었어요. 뭐? 그동안 내가 얼마나 썼는데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들이 제게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버지, 이건 우리 부부 문제니까 끼어들지 마세요. 내 아내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는 신경도 안 쓰더니 이혼할 때는 갑자기 우리 부부 문제야? 아들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 그럼 뭐 어쩔 건데? 아버지는 우리 문제에 신경 쓰지 말고 본인 인생이나 신경 쓰세요. 하긴 이미 본인 인생을 너무 열심히 즐기고 계시네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아들은 서류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몇 장의 사진을 내보였어요. 이게 뭐죠? 아버지? 설명 좀 해보세요. 화면에는 제가 병원에서 서연이의 이마에 뽀뽀하는 장면 등등 은밀한 장면이 있었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너 우리를 미행했어? 미행은 무슨, 간호사가 찍어서 보내줬어요. 아버지가 며느리랑 불륜이라니 참 가관이네요. 서연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다리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비틀거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인했어요. 불륜? 내가 다른 여자랑 몇 년째 관계 유지하면서 불륜이라고 말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이중잣대야? 아들은 서연이를 향해 손을 들었어요. 그 순간 제가 아들의 팔을 붙잡았죠. 서연이한테 손대지 마. 아들이라도 용서 못해. 하. 이제 아버지는 며느리 편이군요. 어머니 생각은 안 나나요?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어요. 하지만 서연이가 내 앞으로 나섰어요. 시어머니는 훌륭한 분이셨어. 내가 감히 그분을 입에 담지 마. 나 역시 아버님과 이런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 못했어. 하지만 아버님은 나를 정말 사람으로 대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야. 너는 날 그저 살림하는 기계 정도로만 봤지. 아들이 차갑게 웃었어요. 역시 아버지처럼 위선자네. 뭐, 둘이 잘 살아봐. 근데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 아들 와이프 뺏은 시아버지라고 할까?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동네 소문이 두려운 게 아니라 서연이가 그런 소문으로 상처받을까봐 걱정됐죠. 이 바보 같은 놈아,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서연이가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이제 됐지? 난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야. 아버님과 나 사이는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아들은 서류를 낚아채더니 비웃으며 나갔어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어요. 서연이와 저는 거실에 남겨졌어요. 그녀는 서 있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어요. 저는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죠. 서연아, 괜찮아? 아니요, 안 괜찮아요. 하지만 곧 괜찮아질 거예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0년 결혼 생활이 끝난 거죠. 비록 불행한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긴 시간이었어요. 미안해, 서연아.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그녀가 갑자기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예요. 이혼은 내가 오래전부터 원했던 거예요. 용기가 없었을 뿐이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모든 장벽이 무너졌어요. 더 이상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였죠. 이제 어떻게 할래? 제가 물었어요. 서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먼저 제대로 된 술 한 잔 마시고 싶어요. 그래서 그날 밤 우리는 제 집 테라스에서 전통주를 마셨어요.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아내의 사진은 여전히 거실에 있어요. 서연이가 문득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야. 좋아요.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버님 아내를 대체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녀가 아내의 존재를 인정하고 함께 기억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죠. 술이 몇 잔 더 들어가자 서연이의 뺨이 붉게 물들었어요. 그녀가 제게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죠. 아버님, 아니, 중호 씨,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편한 대로 불러. 그럼, 중호 씨, 내가 회복되면 같이 여행 가요. 우리만의 신혼여행 같은 거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서연이의 손을 잡고 입맞춤을 했죠. 어디든 너와 함께라면 좋아. 술 기운이 점점 오르며 우리는 대담해졌어요. 아직 다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렬함으로 가득했죠. 중호 씨, 나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가 아니에요. 여전히 나를 원해요? 더 원하지. 그녀의 입술을 향해 다가갔어요. 더 이상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었죠. 그저 순수한 사랑만이 있었어요. 서연이의 손이 제 셔츠 단추를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죠. 여기서요? 테라스에서?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서연이는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왜요? 이제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잖아요.
게다가 이런 짜릿함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녀의 대담함에 놀랐지만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너무도 아름다웠어요. 마치 여신 같았죠. 서연아, 너무 아름다워. 아, 중호 씨, 사랑해요. 그녀의 고백이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서로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함께 별을 보는 것 같았죠. 아직 숨을 고르며 누워있는데 갑자기 머리 위로 무언가 떨어졌어요. 비였어요. 따뜻한 봄비가 우리의 몸을 적셨죠. 아, 비다. 서연이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이내 웃음이 터졌어요. 저도 함께 웃었죠. 옷을 급히 주워들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거실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이런, 감기 걸리겠어요. 서연이가 말했지만 웃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갑자기 제 시선이 거실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에 닿았어요. 아내는 사진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어요. 서연이도 그 시선을 따라가더니 그녀도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저 왔어요, 어머님. 앞으로 중호 씨 잘 챙기고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지켜봐 주세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연이가 제 얼굴을 닦아주었죠. 울지 마요. 이제 우리는 행복할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어요. 서로 당황한 눈빛을 교환한 후 옷을 대충 껴입었어요. 누구지? 설마 아들이? 문을 열자 동네 이웃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아이고, 중호 씨, 혹시 내일 마살 나가는 길에 우리 손주 학원비 좀 전해줄 수 있어요? 할머니의 시선이 우리의 젖은 머리와 대충 걸친 옷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서연이를 바라보며 물었죠. 아이고, 내가 눈이 침침해서 이 아가씨는 누구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소개해야 할지. 그때 서연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서연이에요. 중호 씨 여자친구예요. 할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이고, 중호 씨가 여자친구를 만들었구먼. 잘 됐네. 잘 됐어. 혼자 살면 얼마나 외롭겠어. 아가씨, 우리 중호 씨 잘 부탁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서연이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할머니, 제가 평생 챙겨드릴게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고 크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를 인정받은 순간이었죠.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침대에서 서로 껴안고 잠들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새벽에 헤어질 필요도 없었죠. 이제 우리는 정식으로 한 커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조용히 일어나 부엌에 갔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서연이가 항상 저를 위해 해온 일을 이제는 제가 그녀를 위해 하고 싶었어요. 냉장고를 뒤지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얘기 좀 해요. 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내 아들이니까요. 그래. 언제 만날까? 오늘 점심에 근처 식당에서 봐요. 식당에 도착하자 아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표정이 무거웠죠. 아버지, 어제는 제가 좀 심했어요. 미안해요. 의외의 사과에 놀랐어요. 괜찮아. 내가 화날 만도 해. 아버지, 솔직히 서연이랑 그런 사이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처음엔 충격이었죠. 하지만 생각해보니 제가 서연이를 제대로 대해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제 잘못을 인정해요. 서연이는 좋은 여자예요. 아버지가 행복하다면 저도 응원할게요. 제 목에 뭔가 걸린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을 보니 그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았어요. 고맙다. 아들, 근데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서연이 정말 행복하게 해줘요. 내가 못한 거 아버지가 다 해줘요. 당연하지. 점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집에 도착하자 서연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요? 생각보다 괜찮았어. 아들이 우리를 인정해줬어.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다행이에요. 서연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귓가에 속삭였죠. 서연아, 제주도 가자. 내가 원했던 여행. 함께 가자. 그녀가 제 품에서 고개를 들어 밝게 웃었어요. 정말요? 언제요? 내일이라도, 당장. 서연이는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질렀어요. 그녀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죠. 사랑해요, 중호 씨. 나도 사랑해, 서연아. 저희의 금지된 봄은 이렇게 꽃을 피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일 뿐이에요. 이 사랑이 금기를 넘어 진정한 봄을 맞이한 것처럼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차 평범한 회사원 김철민이라고 합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와이프 친구 때문에 돌아버리겠어요. 일단 저희 와이프 진짜 착하고 순둥순둥한 스타일입니다. 요리도 잘하고 애교도 많고 근데 눈치가 좀 없어요. 눈치 없다는 게 뭐냐면 자기 친구가 얼마나 남자를 홀리는 스타일인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와이프의 대학교 동창이자 베프, 윤, 상, 미.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죠? 얼굴은 딱 여긴 말 못하겠는데 암튼 남자들이 환장하는 스타일입니다. 키 크고 늘씬하고 성격은 또 얼마나 시원시원한지 처음 봤을 때 저도 솔직히 좀 설렜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눈치도 없고 좀 맹한 구석이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상미 씨 때문에 돌아버리겠다고 하는지 그 기막힌 사건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바로 한 달 전 상미 씨가 저희 동네로 이사 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에 혼자 살게 됐는데 하필 그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 친구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됐다는 거죠. 저희 동네가 아직 교통편이 불편해서 자차 없으면 출퇴근이 진짜 전쟁터거든요. 그래서 와이프가 어머 상미야 그럼 우리 철민이가 아침에 태워다 줄까? 이러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아니 왜 굳이 이러고 있는데 상미 씨는 좋다고 싱글벙글 심지어 기름값 아껴서 소파 바꾸자 라며 와이프까지 부추기는데 아니 소파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매일 아침 그 여신 같은 친구를 차에 태우고 출근해야 한다는 게 문제라고요. 그렇게 저희 기막힌 카풀 라이프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상미 씨도 어색했는지 조용히 앉아서 폰만 만지작거리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간사한 게 며칠 지나니까 슬슬 말도 붙이고 싶고 은근슬쩍 웃겨주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 상미 씨도 나한테 좀 설레는 거 아닐까? 아니야. 김철민, 정신 차려. 유부남이 무슨 헛소리야. 이런 식으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엄청 쏟아졌습니다. 하필 우산도 안 챙겨 나왔는데 상미 씨는 회사 앞에서 저만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에휴. 오늘 같은 날 택시 잡는 건 하늘의 별 따기인데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최대한 빨리 회사 앞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앞에 도착했는데 상미 씨가 안 보이는 겁니다. 설마 나 기다리다 지쳐서 그냥 택시 탔나? 순간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럼 나야 편하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회사 건물 안에서 누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철민 씨, 상미 씨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상미 씨가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비에 홀딱 젖어서 속옷이 다 비치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음이 돼버렸습니다. 상미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저를 향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철민 씨. 저 여기 있어요. 비 피하려고 잠깐 들어와 있었어요.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아, 네, 저 보이길래 비 엄청 오죠? 얼른 타요. 상미 씨는 아무렇지 않게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느끼며 간신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에어컨 때문에 서늘했지만 저는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어휴, 추워라. 상미 씨가 몸을 부르르 떠는 모습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김철민, 정신 차려. 이러면 안 돼. 저는 애써 시선을 돌리고 에어컨 바람을 돌렸습니다. 괜찮아요? 네. 좀 쌀쌀하네요. 히터 좀 틀어도 될까요? 아, 네. 네, 저는 허둥지둥 히터를 틀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차 안을 감싸자 상미 씨는 그제야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심장이 쿵쾅거려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젖은 블라우스 사이로 비치던 상미 씨의 속옷, 아니 정확히 말하면 속옷의 형태, 그 아찔한 광경은 자꾸만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체 저런 몸매에 어떤 속옷을 입고 있는 거야. 저도 모르게 음흉한 상상을 하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민 씨. 네, 저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요? 상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요?
저 오늘따라 몸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저희 집 앞에 잠깐만 들렀다 가면 안 될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집 앞에 잠깐 들렀다 가는 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상미 씨 옷도 다 젖었는데 집에 가면 저는 또다시 음흉한 상상에 빠져들었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 상미 씨는 분명 옷을 벗을 겁니다. 그리고 안 돼, 안 돼, 김철민. 정신 차려. 저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애써 상상을 떨쳐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안의 악마는 깨어나고 말았습니다. 저 그럼 집 앞에 잠깐만 내려드릴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철민 씨. 역시 착하시다니까. 상미 씨는 제 어깨를 툭 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닿은 어깨가 마치 불이라도 붙은 것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차를 돌려 상미 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상미 씨 집 앞에 도착하자 그녀는 차에서 내리며 다시 한번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철민 씨. 덕분에 살았어요. 다음에 꼭 저녁 한번 사야겠네요. 아, 네 뭐. 저는 얼떨떨하게 대답하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상미 씨는 젖은 채로 달라붙은 옷 때문에 더욱 섹시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손을 흔들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 옷 벗으면 저도 모르게 다시 음흉한 상상에 빠져들려는 순간 철민 씨, 상미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저기 혹시 저녁 같이 먹을래요? 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나랑 저녁을? 아, 저 오늘 약속이. 저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맛있는 거 해줄게요. 와인도 있어요. 상미 씨가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마녀의 유혹처럼 달콤했습니다. 저는 결국 그럼 잠깐만 악마의 유혹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꺄, 정말요? 그럼 저 먼저 올라가 있을게요. 상미 씨는 제 대답을 듣자마자 아이처럼 기뻐하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멍하니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 친구 집에 저녁을 먹으러 간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았고 무엇보다 대체 왜 거절하지 못한 거지?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차를 돌려 근처 마트로 향했습니다. 그래, 저녁만 먹고 바로 나오는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와인과 간단한 안주거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미 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띵동, 초인종을 누르자. 네. 잠깐만요. 상미 씨의 상큼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상미 씨는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상미 씨는 젖은 옷은 온데간데 없고 몸에 달라붙는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상미 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아닙니다. 옷이 잘 어울리셔서.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이 옷이요? 아까 옷이 다 젖어서 어쩔 수 없이 상미 씨는 수줍게 웃으며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녀의 하얀 손가락이 목선을 스치자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정신 차려. 김철민. 이러면 안 돼. 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이며 애써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상미 씨의 집은 아담하고 아늑했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저녁 준비는 거의 다 됐어요. 상미 씨는 주방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가구, 은은한 향이 디퓨저, 아기자기한 소품들, 모든 것이 상미 씨의 이미지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정말 완벽한 여자야. 저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상미 씨에 대한 생각을 지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민 씨, 상미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네? 저 와인 오프너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봐주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주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상미 씨는 싱크대 앞에 서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브래지어를 하지 않은 채였습니다. 얇은 원피스 아래로 그녀의 풍만한 가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였습니다. 저기
저는 저도 모르게 말을 더듬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철민 씨? 상미 씨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아무것도 모르는 천사처럼 순수해 보였습니다. 아니, 저는 차마 그녀의 시선을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와인 오프너 말씀하시는 거죠? 서랍 안쪽에 있어요. 상미 씨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며 다시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서랍을 열어 와인 오프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녀의 몸에서 시선을 떼려고 노력하며 와인병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침착해, 침착해, 김철민. 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이미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탁! 와인병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제 이성의 끈도 함께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상미 씨. 저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상미 씨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 표정, 분위기, 모든 것이 저를 유혹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저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잡고 애써 그녀에게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 화장실 좀 겨우 한마디를 내뱉고 황급히 주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쿵쿵 화장실로 향하는 제 심장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대체 나 지금 무슨 짓을.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며 자책했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 흔들리는 눈빛, 거칠게 오르내리는 가슴. 정신 차려, 김철민. 아내 생각해. 아내. 저는 찬물로 세수를 하며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흔들린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니 식탁 위에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철민 씨. 상미 씨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와, 정말 맛있겠네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많이 드세요. 상미 씨는 제게 와인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와인 잔을 들고 그녀와 가볍게 건배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저는 차마 브래지어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상미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음식이 정말 맛있어 보여서요. 저는 얼버무리며 포크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입에 넣어도 무슨 맛인지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아까 주방에서 보았던 상미 씨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젠장 미치겠네. 저는 속으로 신음하며 와인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애써 상미 씨와의 저녁 식사 자리를 평범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통제불능 상태였습니다. 상미 씨의 손짓 하나, 눈빛 하나에도 저는 움찔거렸고 그녀의 향긋한 채취가 제 코끝을 스칠 때마다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제 몸은 이미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철민 씨? 상미 씨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저는 화들짝 놀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세요. 상미 씨가 걱정스러운 듯 제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피곤해서. 저는 또다시 얼버무리며 와인을 들이켰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렸나 봐요. 상미 씨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저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속마음은 이미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설거지를 하겠다며 나섰습니다. 상미 씨는 괜찮다고 말렸지만 저는 제 혼자 있고 싶은 마음에 억지로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젠장,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저는 찬물로 설거지를 하며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온통 상미 씨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 그녀의 매혹적인 목소리, 그리고 그녀의 몸에서 풍겨나오던 젠장. 저는 저도 모르게 신음을 내뱉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철민 씨? 그때 제 뒤에서 상미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저는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상미 씨는 제 뒤에 바싹 다가와 서 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녀가 걱정스러운 듯 제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이미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상미 씨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제 몸은 이미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네, 창미 씨가 제 눈을 빤히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깊은 눈빛에 저는 마치 최면에 걸린 듯 제 이성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습니다. 저는 차마 제 마음을 고백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창미 씨도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그녀의 얼굴에도 묘한 홍조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철민 씨, 그녀가 나지막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창미 씨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감촉이 제 입술에 느껴졌습니다. 창미 씨는 제게 키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창미 씨의 달콤한 키스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혹적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뜨고 그녀를 마주 보았습니다. 창미 씨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철민 씨.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더 이상은 그녀의 말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입술을 막으며 다시 한번 키스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이성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창미 씨도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목에 팔을 두르고 제 키스에 응답했습니다. 저희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한참 동안이나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창미 씨의 입술은 뜨겁고 달콤했습니다. 저는 마치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처럼 그녀의 온기에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키스를 나누던 중 문득 아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 돼, 정신 차려. 저는 죄책감에 휩싸여 상미 씨를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몸은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상미 씨는 제 손길에 저항하는 대신 더욱 깊게 제 품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철민 씨, 그녀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저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저를 향한 뜨거운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미 씨, 저 역시 그녀의 눈을 마주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도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앞뒤 생각 없이 오직 서로를 향한 뜨거운 감정에 이끌려 금단의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상미 씨와 저는 멈출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 아슬아슬하지만 짜릿한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아내 몰래 주고받는 문자, 퇴근 후 몰래 만나 나누는 짧지만 강렬한 키스, 그리고 서로의 품에 안겨 서로를 확인하는 밤. 우리는 마치 평범한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단지 아내라는 존재가 드리운 그림자만이 우리를 따라다녔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창미 씨와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그 어떤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예감은 늘 저를 괴롭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언젠가 우리의 관계가 밝혀진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결말이 그려졌습니다. 아내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창미 씨와는 어떻게 될까? 수많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저는 차마 그 답을 찾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창미 씨와 함께하는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입니다. 언젠가 다가올 그날, 저는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그때가 오기 전까지 저는 이 위험한 사랑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내 몸에 닿았을 때 내 몸에서 전류가 흐르는 걸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전업주부 미사라고 합니다. 제 사연을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진짜 누구한테도 말 못했던 비밀인데 오늘 밤 용기 내서 보냅니다. 1년 전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뒤틀리기 시작했죠. 남편 주는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는데 자기 일밖에 모르는 자존심 덩어리예요. 시어머니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도 안 됐을 때였어요. 미사야, 아버지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낮에 가서 집안일 좀 도와드려. 이게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시아버지 청 씨는 우리 집에서 자전거로 20분 거리에 사시거든요. 남편은 제 의견 같은 건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그땐 못 같았어요. 내가 왜? 나도 할 일 많이 있는데. 뭐?
너 집에서 뭐 그렇게 바빠? 전업주부가 그 정도도 못해? 그 말에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저는 그냥 집에만 있는 주부니까요. 남편은 늘 그렇게 제 존재를 깎아내리죠. 처음 시아버지 집에 갔을 때 경악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집이 완전 쓰레기장이 됐더라고요. 설거지는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빨래는 퀴퀴한 냄새가 날 정도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요리는 잘하시는데 정리정돈은 일도 못하는 분이었어요. 말도 없으시고요. 처음엔 진짜 지옥이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집 치우고 집에 돌아와서 또 집안일하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울었어요. 결혼 5년 차인데 남편은 점점 저를 가정부처럼 대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날 평소보다 늦게 시아버지 집에 도착했는데 문 앞에서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미사야. 오늘은 비가 많이 오네. 자전거 타고 오느라 고생했겠어. 그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뭉클하던지 남편은 절대 안 할 말이었거든요. 집에 들어가니 시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따뜻한 차와 직접 만든 샌드위치가 있었어요. 물론 주방은 완전 난장판이었지만요. 아버님, 이건 뭐예요? 항상 신세만 져서 작은 거라도 해봤어. 맛있게 먹어라. 이상하게 그날부터 시아버지 집에 가는 게 조금씩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자상했거든요. 제가 청소하는 동안 옆에서 커피 내려주시고 우리 미사 덕분에 집이 살 것 같다고 자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결혼기념일 날이었어요. 남편은 깜빡했지만 놀랍게도 시아버지는 기억하고 계셨어요. 오늘 준이랑 기념일이지? 이거 작지만 선물이야. 조그만 화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제라늄이었죠. 그날 시아버지가 정원을 가꾸시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마른 몸에 햇빛 받아 반짝이는 땀방울이 왜 그렇게 섹시해 보이던지. 집에 돌아와 남편을 기다렸는데 주는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회식이었대요. 물론 결혼기념일 같은 건 기억도 못했고요. 여보,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아, 맞다. 미안. 다음에 잘할게. 그 다음은 절대 오지 않았죠. 한 달 후 시아버지 집 다락방을 청소하다가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젊은 시절 시아버지 사진이었는데 완전 훈남이었어요. 지금도 65세인데 꽤 멋지시지만 젊었을 때는 진짜 배우 같았어요.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어요. 시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꿈이었는데 더 자세히 말하긴 부끄럽네요. 하지만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이불 속이 축축했어요. 남편 옆에서 시아버지를 생각하며 몰래 자기 위로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좀 이상해졌어요. 시아버지 집에 갈 때면 화장도 더 신경 쓰고 옷도 예쁘게 입게 됐죠. 어느 날 제가 설거지하는데 시아버지가 뒤에서 다가오셨어요. 미사야, 이거 내가 할게. 그 순간 시아버지의 몸이 제 등에 닿았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못 쉴 정도였죠. 시아버지도 느꼈을까요? 우리 사이에 흐르는 이 묘한 긴장감을.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저를 안았을 때 저는 시아버지의 채취를 떠올렸어요. 너무 죄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흥분도 느꼈죠. 하지만 남편은 제 몸만 원했고 끝나자마자 등을 돌리고 자버렸어요. 허전한 마음에 베개를 꼭 안고 잠들었죠. 다음 날 시아버지가 정원에서 일하시는 걸 도와드렸어요. 햇살 아래 함께 흙을 만지는데 우연히 손이 닿았어요.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죠. 미사야, 매일 와줘서 고마워.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남편에게는 그저 가정부 같은 존재였는데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제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그 손길이 얼굴에 닿자 전율이 흘렀죠.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과 함께 이런 감정을 더 느끼고 싶다는 마음이 충돌했어요.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 집에 가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청소할 게 많다는 핑계로 거의 매일 찾아갔죠. 사실은 시아버지를 보고 싶어서였어요. 미친 짓인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다락방 구석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가죽 표지의 노트를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펼쳐보니 시아버지의 젊은 시절 일기장이었어요. 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한 장, 두 장, 페이지를 넘기게 됐죠. 오늘 아내가 또 외박이다. 아이를 낳은 후로 우리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가끔은 이 결혼이 실수였다는 생각이 든다. 글자 하나하나에 묻어나는 외로움이 저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관계가 겉보기와 달리 행복하지 않았다니 충격이었죠. 더 읽으려는 순간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미사, 오늘은 비가 올 것 같던데 일찍 들어가는 게 좋겠어.
황급히 일기장을 제자리에 숨기고 나왔어요.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차려입고 계셨어요.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넘기셨고 면도까지 하셨더라고요. 오늘 어디 가실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시아버지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웃음이 나왔죠. 마치 데이트 전 설레는 소년 같았거든요. 저를 위해 꾸민 걸까? 그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집에 돌아가려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천둥 소리와 함께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금세 폭우로 변했죠. 시아버지가 창밖을 보더니 오늘은 집에 가기 힘들겠네. 저녁이라도 먹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가 직접 요리하신다고 했어요. 저는 멍하니 주방에 앉아 그분의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냄비를 옮기다 아버님과 손이 스치는 순간 전기가 통한 것처럼 찌릿했어요. 미사야, 이거 한번 맛봐요. 숟가락에 소스를 찍어 내 입 앞으로 가져오셨어요. 시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입을 벌렸죠.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뭔가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맛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아버지는 내 입가에 묻은 소스를 엄지로 살짝 닦아주셨죠. 그 손길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창밖으로는 빗소리만 요란했고 주방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녁을 먹으며 처음으로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시아버지는 젊은 시절 꿈꿨던 것들,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 아들 준이 어릴 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셨죠. 미사가 오기 시작한 후로 이 집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우리 미사가 없는 날은 숨쉬기가 힘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남편이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으니까요. 저도 여기 오는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해요. 빗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시계를 보니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버님 집에서 자고 갈게. 평소라면 화를 냈을 텐데 오늘은 알았어. 조심해라는 짧은 답장만 왔어요. 아마 바쁘거나 다른 여자와 있었겠죠. 시아버지가 손님방을 정리해 주셨어요. 잠옷으로 입을 티셔츠도 건네주셨고요. 화장실에서 갈아입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시아버지와 마주쳤어요. 홈웨어 차림의 그분은 왠지 더 젊어 보였어요. 물 한 잔 마시러 가는 길이었어요. 서로 어색하게 웃으며 지나치려는데 시아버지가 제 손목을 살짝 잡으셨어요. 미사야.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왔고 저는 뒤로 물러나다 벽에 등이 닿았어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시아버지의 숨결이 제 얼굴에 닿았어요. 이성적으로는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죠. 오히려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시아버지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다정했어요. 괜찮을까? 그분의 물음에 저는 대답 대신 입술을 내밀었어요. 복도에서 방으로 옮겨갔죠. 이성이 날아가는 순간이었어요. 시아버지의 몸은 남편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더 단단했어요. 저는 그 손길에 몸을 맡겼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어요. 비가 내리는 소리를 배경으로 시아버지의 품은 따뜻했고 저는 오랜만에 진짜 사랑받는 느낌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시아버지는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죠. 부끄러워서 어떻게 얼굴을 마주해야 할지 몰랐어요. 잘 잤어? 시아버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웃으며 물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어요. 더 깊고 더 따뜻했죠. 어젯밤 후회하진 않으세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사랑은 후회할 수 없는 거야. 미사도 그렇지? 그날 이후로 저희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낮에는 시아버지와 사랑을 나누고 저녁에는 남편에게 돌아가는 이중생활이 시작됐죠. 비정상적인 관계인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남편의 회사 동료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모두 부부 동반이었죠. 남편은 동료들 앞에서 완벽한 남편인 척했어요. 우리 미사가 얼마나 살림을 잘하는지 몰라 라며 어깨에 팔을 두르더라고요. 하지만 음식 준비하느라 분주한 저를 아무도 대화에 끼워주지 않았어요. 그저 아내 역할만 기대하는 거죠. 한 여자가 남편 바쁜데 시댁까지 챙기느라 힘들겠어요 라고 하길래 웃으며 괜찮아요. 시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손님들이 돌아간 후 남편은 왜 아버지 얘기를 꺼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짜증을 냈어요. 저는 화가 나서 당신은 내가 두 집 살림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내 수고는 한 번도 인정 안 하잖아
라고 소리쳤죠. 처음으로 크게 싸웠어요. 남편은 내가 누구 덕에 먹고 사는데 라며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결국 그날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울었죠. 다음 날 시아버지에게 갔어요.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현관문을 열자 시아버지가 제 손에 작은 상자를 건네셨어요. 오늘 우리 미사 생일 맞지? 깜짝 놀랐어요. 남편도 잊어버린 생일을 시아버지가 기억해주다니. 상자 안에는 작은 진주 귀걸이가 있었어요. 이건 예전에 와이프가 썼던 건데 우리 미사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품에 안고 등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리고 침실로 이어진 그날의 사랑은 전보다 더 깊고 뜨거웠어요. 우리는 더 깊이 빠져들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귀에는 새 귀걸이가 반짝였어요. 남편이 물어보면 아버님께서 내 생일 선물 챙겨주셨다고 민망하게 만들 생각이었는데 그이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항상 그랬듯이 저를 제대로 보지 않으니까요. 다음 주 남편이 갑자기 이번 주말에 제주도 여행 간다 라고 명령식으로 말했죠. 하지만 결혼 후 처음 있는 일이라서 기뻤어요. 어쩌면 싸운 후 미안해서 그런가 했지만 회사에서 부부 동반 세미나라더라고요. 제주도에서의 시간은 겉으로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를 안을 때마다 시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바다를 보며 아버님도 이런 곳 좋아하실 텐데 라고 무심코 말했다가 남편의 눈초리를 받기도 했죠. 호텔 침대에 누워 남편이 코를 골 때 시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보고 싶어요. 몇 초 후 답장이 왔어요. 나도 보고 싶다. 미사야 빨리 돌아와. 그 짧은 문자가 제 마음을 뛰게 만들었어요. 불륜이 이런 거구나. 이제 저는 완전히 사랑의 늪에 빠져버렸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시아버지와의 관계는 더 깊어졌어요. 이제는 집안일 핑계가 아니라 솔직하게 그분을 보러 간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함께 요리도 하고 정원도 가꾸고 사랑도 나눴어요. 시아버지는 제게 젊은 시절 꿈꿨던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저는 결혼 전 하고 싶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언젠가 우리 둘이 여행 갈 수 있을까? 시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건 현실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상상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와 함께 온천에 가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이건 미친 짓인가요? 저는 이제 너무 깊이 빠져버렸어요. 남편과의 생활은 그저 가면을 쓴 연극 같고 시아버지와의 시간만이 진짜 제 삶처럼 느껴져요. 법적으로는 남편의 아내지만 마음은 이미 시아버지의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비밀스러운 행복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가끔은 공포감이 밀려와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품에 안기면 모든 걱정이 사라져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된 것 같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는 39, 아직 미혼입니다. 예쁘다는 말은 꽤 듣는 편이고 남자친구도 없진 않았지만 지금은 딱히 결혼 생각은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제 삶을 즐기고 싶을 뿐이죠. 아 진짜 애 보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저도 모르게 손사래를 쳤다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죠. 민준이 부모님, 주희 언니랑 태수 오빠는 10년지기 제일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바로 옆집에 사니까 뭐 거의 가족이나 다름없거든요. 1년 가까이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문 두드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막 들락날락했으니 민준이 보는 게 뭐 어렵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민준이가 저만 보면 얼굴 빨개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귀여워 죽겠어요. 민준이는 19살답지 않게 예쁘장하게 생긴 얼굴이에요. 언니 말로는 보기와 달리 엄청 활발하고 능글맞은 녀석이라는데 제 앞에만 서면 영락없는 쑥맥이 되는 거 있죠. 긴 생머리에 쌍꺼풀 진 눈, 오똑한 콧날까지 학교에서 인기 꽤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언니 말로는 여자애들한테 러브레터도 꽤 받는다나 뭐라나. 하지만 저만 보면 얼굴이 홍당무가 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린다니까요. 물론 친구는 많아요. 그 나이 또래 남자애들이 다 그렇듯 축구라면 사족을 못 쓰는 녀석이죠. 툭하면 친구들과 흑투성이가 되어서도 좋다고 싱글벙글 웃으며 들어오곤 했어요. 사실 제가 왜 이렇게 민준이에게 관심이 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친한 친구 아들이라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뭔가 좀 더 깊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민준이는 제가 뭐라고 말만 걸면 얼굴이 빨개져서는 입을 꾹 다물어버리곤 했죠. 언니랑 오빠는 그런 민준이를 보고 놀리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했지만
솔직히 저는 그런 민준이 모습이 왜 그렇게 귀엽던지.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19번째 생일날이었어요. 언니랑 오빠가 사업적으로 좋은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작은 주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다른 회사와 제휴를 맺고 해외로 진출하게 됐다나 봐요. 언니랑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영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무슨 일 있냐고 몇 번을 물어봐도 말을 안 하더니 결국 눈물까지 글썽이며 어려운 부탁을 하는 거 있죠. 회사가 안정될 때까지 아마 4, 5년 정도는 해외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민준이를 데려가자니 학교 문제도 있고 해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혹시 민준이를 맡아서 돌봐줄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묻는 거 있죠. 솔직히 속으로는 당연하지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태연하게 그럼 내가 돌봐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죠. 사실 언니랑 오빠가 떠나면 엄청 허전하고 외로울 것 같았지만 민준이가 저랑 같이 지내게 된다면 그 허전함도 달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제가 민준이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사실 저는 1년 전에 이혼했어요. 30대 후반이라고 하기엔 아직 한창인 나이지만 가끔은 견딜 수 없이 외로움을 느끼곤 했죠. 물론 꾸미기만 하면 아직도 젊은 여자들 못지않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가끔은 벗고 거울 앞에 서서 제 몸을 감상하곤 했죠. 탄력 있는 몸매, 풍만한, 잘록한, 그리고 쭉 뻗은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몸을 가진 여자가 또 있을까? 스스로에게 감탄하며 나르시즘에 젖어들곤 했어요.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일주일에 2번씩 헬스클럽에도 빠지지 않고 다니고 옷도 유행에 뒤처지지 않게 신경 써서 입으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저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었어요. 제가 만났던 남자들은 대부분 저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제가 원하는 만큼 저를 만족시켜주지 못했죠. 제가 원하는 건 단순한 육체적인 관계 그 이상이었거든요. 전 남편이는 달랐어요. 호리호리한 체형에 부드러운 인상의 전 남편은 저를 여신처럼 숭배했죠. 우리는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부부였어요. 하지만 침대에서는 좀 달랐죠. 저는 침대에서 주도권을 쥐는 걸 좋아해요. 물론 채찍이나 수갑 같은 거친 도구를 사용하는 취향은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건 좀 더 섬세하고 지적인 자극이라고 할까요? 전 남편은 제 모든 것을 사랑했어요. 제 손길, 제 눈빛, 제 목소리, 심지어 제 숨결까지도요. 그는 제게 만족을 선사하는 데 온 힘을 다했고 저는 그런 그를 보며 만족감을 느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좀 더 강렬한 자극을 원하게 되었어요. 좀 더 심오한 영역을 탐험하고 싶었죠. 하지만 전 남편은 제 욕구를 따라오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제안에 응하는 척 하더니 결국에는 거부하더군요. 그때 알았죠. 우리는 처음부터 맞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그이는 다른 여자를 만나 저를 떠났고 저는 그렇게 혼자가 되었죠.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민준이 이야기로 돌아가죠. 민준이를 맡게 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날도 민준이는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땀범벅이 되어 돌아왔죠. 민준아, 이리 와봐. 땀 흘렸으니 시원하게 물 좀 뿌려줄게. 저는 정원에 있는 호스를 집어들고 민준이에게 물을 뿌려주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는 처음에는 쑥스러워하더니 이내 시원한 물줄기에 몸을 맡기고 즐거워했죠. 저는 의자에 앉아 물에 젖은 채 햇빛에 반짝이는 민준이의 몸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몸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죠. 안 돼, 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민준이에게서 눈을 떼려고 했지만 이미 제 시선은 꿀처럼 달콤한 민준이의 입술에 고정되어 있었죠. 그래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민준이를 제 것으로 만들겠다고. 민준이를 향한 제 마음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저를 휩쓸었습니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땀방울, 촉촉하게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물을 머금은 듯 붉게 상기된 것까지 순수한 소년의 모습은 제게 너무나 자극적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머릿속은 온통 민준이 생각으로 가득 찼지만 막상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단 친해지는 게 우선이야.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민준이에게 다가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좋아하는 게임을 함께하고 좋아하는 영화를 함께 보면서 민준이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민준이도 시간이 지날수록 제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모 요리 솜씨 최고예요. 이모, 이 게임 진짜 잘하는데요? 저보다 한 수 위인데요? 이모, 이 영화 진짜 재밌어요.
다음에 또 같이 봐요. 민준이의 순수한 칭찬에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좋아? 민준아, 이제 곧 너는 내 손바닥 아니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절대 들켜서는 안 되는 속마음이었죠. 하지만 제 계획은 생각보다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제 예상보다 훨씬 순수하고 또 제게 굳게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스킨십을 시도하려고 하면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고, 제가 수위 높은 농담을 던지면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렇게 순수해서야 내 계획이 다 틀어지겠어.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자는 사이 저는 몰래 민준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곤히 잠든 민준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긴 속눈썹, 오똑한 콧날, 정말 아름다운 아이야.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민준이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이모? 아, 민준아 잘 잤니? 저는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이나 횡설수설했습니다. 민준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모, 왜 제 방에? 아, 그게 목이 말라서 물 좀 마시려고 했는데 그만. 저는 민준이의 눈을 피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민준이는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민준이의 방에서 나와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완전히 들켰어. 저는 초조함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민준이에게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고민하며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혹시 어젯밤 일을 언니나 오빠에게 말하면 어쩌지? 그럼 난 완전히 끝인데. 불안한 마음에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초조하게 민준이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얼굴로 아침 식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이모, 좋은 아침이에요. 민준아 잘 잤니?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이에게 토스트와 우유를 건넸습니다. 민준이는 아무 의심 없이 맛있게 아침 식사를 즐겼습니다. 이모, 오늘 축구 시합 있는데 보러 와주실 거죠? 그래. 당연히 가야지. 저는 민준이의 맑은 눈망울을 마주하며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어젯밤 제가 저지른 실수는 잊은 듯 아무 일 없이 저를 대하는 민준이의 순수한 모습에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죄책감마저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정신 차려. 저는 저 자신을 다그치며 애써 민준이에게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이 다시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위험하면서도 달콤한 유혹이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민준이를 제 것으로 만들겠다고. 민준이의 축구 시합. 저는 일부러 짧은 치마를 입고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햇살 아래 빛나는 민준이의 모습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싶었고, 동시에 민준이의 친구들에게 저를 어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민준이 친구들도 다 똑같은 남자들일 텐데 뭘.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관중석에 앉아 민준이를 응원했습니다. 민준아, 이모가 응원할게. 힘내. 제가 큰 소리로 외치자 주변에 있던 민준이 친구들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시선을 즐기며 일부러 더 크게 웃고 떠들며 민준이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제 예상과 달리 경기에 집중하며 제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민망할 정도로 제 눈길을 피하며 오로지 축구공만 쫓았습니다. 뭐야? 저 자식 내가 이렇게까지 애쓰는데. 저는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존재 자체를 무시당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저는 민준이에게 다가가 땀으로 젖은 머리를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오늘 경기 정말 멋있었어. 이모가 맛있는 거 사줄게. 뭐 먹고 싶어? 하지만 민준이는 제 손길을 슬쩍 피하며 말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이모. 저 땀 냄새 나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 그럼. 저는 민망함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민준이에게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제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친구들과 함께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민준아, 왜 자꾸 날 밀어내는 거니? 저는 민준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고민하던 저는 어느 날 민준이 방에서 우연히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기회야. 저는 죄책감도 잊은 채 민준이의 일기를 몰래 훔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에는 민준이의 소소한 일상과 함께 좋아하는 여자아이에 대한 풋풋한 감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뭐야?
이 자식 나 몰래 좋아하는 애가 있었던 거야? 저는 질투심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민준아, 내가 감히 날 무시해? 두고 봐. 넌 결국 내 소나기에 들어오게 될 거야. 저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이의 일기를 품에 숨겼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민준이의 일기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 장 넘길 때마다 제 마음은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일기장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우리가 함께 살게 된 날부터 저희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 함께 물놀이했던 날, 축구 시합에서 열렬히 응원해주던 모습까지, 심지어 제가 무심코 했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묘사하며 설렘과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모는 정말 아름다우시다.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셔서 나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진다. 오늘 이모가 만들어주신 김치찌개는 정말 최고였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축구 시합에서 이모가 응원해주셔서 정말 힘이 났다. 이모가 계셔서 너무 든든하다. 축구 시합이 끝나고 땀을 닦아주는 이모의 모습에 심장이 터져 버릴 것 같았다. 이모가 내 땀 냄새 싫어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에 애써 이모를 멀리했다. 같이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다. 하지만 친구들이 자꾸 이모를 쳐다보는 것이 싫다. 민준이의 솔직한 감정이 담긴 문장들을 읽는 동안 일기가 아닌 마치 사랑을 고백하는 러브레터를 읽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제 멋대로 민준이를 오해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모를 정말 좋아한다. 하지만 이모는 나 같은 애송이를 생각하지 않겠지. 그래도 난 이모 곁에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순수하고 애틋한 민준이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 저는 더 이상 제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민준이를 향한 마음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이가 대학교에서 돌아와 방에 있을 때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이는 영문도 모른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나 할 말 있어. 저는 용기를 내어 민준이에게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나도 너 좋아해. 민준아. 민준이는 제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한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애써 태연한 척, 어른인 척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모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 어린애인데. 하지만 애써 꾸몄던 그의 담담한 표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준이의 눈가가 붉어지더니 이내 굵은 눈물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이모에 비해 너무 부족한데. 민준이는 그동안 저를 향한 마음을 숨겨왔던 진짜 이유를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은 너무 부족하고 해준 것도 없는데 저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자신을 좋아해 줄 리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가 더 잘할게요. 이모가 좋아하는 거 다 해드릴게요. 울먹이며 말하는 민준이를 보며 저는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넌 충분히 멋진 남자야. 나도 내 곁에 있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민준이는 제 진심을 알아들은 듯 환하게 웃으며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진정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역시 젊다는 것은 짐승에 가깝다는 것을, 그리고 드디어 나를 만족시킬 사람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요리를 가르쳐주고 민준이는 저에게 진짜 남자를 알려주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씩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일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집중하며 오롯이 사랑하며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갔습니다. 민준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는 4년 후 만나게 될 나의 제일 친한 친구에서 시부모님으로 바라보게 될 친구를 기다리며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연인으로서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